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23년 7월 스위스 추리히 유럽 최고의 수학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의 17세 소녀가 30년 경력의 교수를 무너뜨렸습니다. 3분. 단 3분 만에 교수가 6개월 동안 연구한 문제를 칠판 앞에서 완벽하게 해결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본 그 교수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마르탱 르브론이라고 합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50대 초반의 교수죠. 2023년 7월,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유럽 수학 캠프의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은 거였습니다. 마르탱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올해 유럽 수학 캠프 심사위원단에 합류하시게 되었어요. 학과장의 전화를 받던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럽 수학 캠프라고 하면 말이죠. 유럽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 영재들이 모이는 무대예요. 독일의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 이후 이어져 온 유럽 수학의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에 푹 빠져 살았어요. 프랑스 그랑제콜 시스템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데카르트와 라그랑주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밤낮 없이 공부했고, 교수가 된 후에도 유럽 수학계의 권위를 지켜나가려 노력했어요. 이번 캠프에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올 거예요. 16세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학생. 영국에서 수론 분야의 새로운 가설을 세운 17세 소년까지요. 동료 교수들과 사전 회의를 하면서 참가자들의 프로필을 훑어보는데 정말 놀라운 천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모두 유럽의 명문 교육 시스템에서 길러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역시 유럽의 교육이 세계 최고야. 수백 년간 쌓아온 수학적 전통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이게 진정한 교육의 힘이지. 캠프가 열리는 스위스 추리히로 향하는 기차에서도 저는 설렜습니다. 유럽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학 영재들을 직접 심사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유럽 수학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유럽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뉴턴이, 오일러가, 가우스가 위대한 발견을 했지. 이 땅의 교육 시스템에서 자란 아이들이니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어. 숙소에 도착해서 심사위원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앉아서 이번 캠프의 문제들을 검토하는데 정말 고난도 문제들이더라고요. 조합론, 수론, 기하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대학원생도 쉽게 풀지 못할 수준이에요. 하지만 우리 유럽의 영재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죠. 독일에서 온 베르너 교수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유럽에서 제대로 된 수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내일 있을 심사를 준비하며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수학 영재들이 어떤 놀라운 실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거든요. 내일이면 유럽 수학의 미래를 볼 수 있겠구나. 그때의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30년 넘게 유럽에서 살아오면서 쌓아온 수학적 자부심, 그리고 유럽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신감이 다음 날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사위원 회의실에서 최종 참가자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자, 이번 캠프 참가자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명단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유럽 각국의 수학 영재들이 즐비했습니다. 아, 막시밀리안 밀러. 이 친구 정말 대단해요. 15세에 이미 대학 수준의 해석학을 마스터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알레산드로 로시. 이탈리아에서 온 아이인데 기하학 분야에서 놀라운 직관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동료 교수들과 함께 한 명씩 검토해가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역시 유럽의 교육 시스템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명단을 계속 넘기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 이름은 뭐죠? 김소영 17세. 한국.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한국, 유럽 수학 캠프에 아시아에서 온 학생이? 아, 그 친구 말이에요. 올해 특별 초청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이래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서 온 제임스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이라.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이곳은 다른 차원이야. 여기서 다루는 문제들은 단순한 올림피아드 문제와는 격이 다른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이 암기 위주라고 들었는데요. 물론 계산은 빠르겠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나 수학적 직관까지는 독일에서 온 베르너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시아 학생들 보면 정말 성실하긴 해요. 주어진 문제는 정확하게 풀어내죠. 하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아시아 학생들을 몇 명 가르쳐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주어진 공식과 정리는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학적 상상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나쁜 의미는 아니야. 그냥 다른 거지. 교육 방식이 다르니까 당연한 거고.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소영이라는 학생이 너무 어려워해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너무 쉬운 문제만 풀려고 해서 전체적인 수준을 낮추는 건 아닐까? 그날 오후 참가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숙소 로비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정말 다들 똑똑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독일 학생 막시밀리안,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의 이탈리아 학생 알레산드로, 유머러스하면서도 기민한 영국 학생 해리, 그리고 마지막에 소영이 나타났어요. 처음 본 순간의 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평범하다였습니다. 키도 작고 목소리도 조용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당당하게 나서는 타입도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어색한 영어 발음으로 인사를 건네는 소영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여기서 버텨낼 수 있을까? 다른 교수님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물론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눈빛에서 약간의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죠.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도 소영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다른 아이들의 대화를 듣기만 했어요. 유럽 아이들은 서로 자신의 연구 분야나 흥미로운 수학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소영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역시 언어 장벽이 있나 보구나. 아무래도 내일 문제를 풀 때도 어려워할 것 같은데. 그 순간만 해도 저는 확신했어요. 아마 소영은 첫 번째 문제부터 막힐 거고 다른 아이들이 도와줘야 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드디어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장은 추리히 대학교의 오래된 강의실이었어요. 높은 천장과 클래식한 목재 인테리어가 마치 유럽 수학의 전통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 책상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 특별한 녀석이었습니다. 주어진 정식 이면체에서 각 면의 중심을 연결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다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단, 원래 정식 이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L라고 하며 답은 황금비 파이를 포함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문제를 다 적고 나서 뒤돌아보니 학생들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어요. 독일 학생 막시밀리아는 이미 펜을 들고 계산을 시작했고 이탈리아 학생 알레산드로는 머리를 감싸 쥐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소영은 그냥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펜도 들지 않고 그냥 멍하니 칠판을 보고 있더라고요. 역시 너무 어려운가 보구나. 정식 이면체 자체도 복잡한데 거기서 파생되는 다면체까지.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박사 과정 때 3개월 동안 붙들고 씨름했던 문제였어요. 3차원 기하학과 황금비의 성질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고 복잡한 적분 계산까지 필요한 고난도 문제였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공식집을 뒤지거나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는데 소영만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쯤 갑자기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칠판을 사용해도 될까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물론이죠. 하지만 혹시 질문이 있다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고개를 들어 소영을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소영이 칠판에 펜을 대는 순간 제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복잡한 공식을 쓰는 대신 정시비면체를 간단한 선 몇 개로 그려냈어요. 정확한 비율과 각도로 말이죠. 그리고 각면의 중심점들을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들을 연결하면 소영의 손이 칠판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선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다면체가 나와요. 이건 정의신면체가 되겠네요. 뭐라고? 정의신면체?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시비면체의 각면 중심을 연결하면 정의신면체가 나온다는 걸 소영이 10분 만에 파악한 거였어요. 이건 정말 고급 기하학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사실이었는데 정의신면체의 부피는 원래 정시비면체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소영이 칠판에 간단한 식을 적었습니다. 복잡한 적분이나 미분 없이 그냥 기하학적 직관만으로 핵심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5의 세제곱에 15 더하기 5 루트 5를 곱한 것을 12파이 제곱으로 나눈 값이 되겠네요. 소영이 마지막 답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강의실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급히 제 노트를 확인했어요. 박사 시절 3개월 동안 계산했던 그 답이 그대로 칠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정답이었어요. 소영, 혹시 이 문제를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모양이 보였어요. 정시비면체 안에 정의신면체가 숨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였다고? 소영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복잡한 공식과 계산에 매달려서 겨우 답을 구했는데 소영은 그냥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르너 교수님은 입을 벌린 채 소영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임스 교수님은 안경을 벗어 닫고 또 닫고 있었어요. 3분.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이 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겨우 3분 만에 공식도 없이 그냥 직관만으로 고급 기하학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 유럽 수학 교육의 우월성, 체계적인 학습의 중요성,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자리로 돌아가면서 작게 말했어요. 다음 문제도 궁금하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한국 소녀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학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첫 번째 문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론 문제입니다. 제임스 교수님이 나서서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P가 소수이고 B일머 차일 때 셀프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 쌍x 얘가 유일함을 증명하고 이러한 guess B를 구하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시오.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이번에는 순수한 수론 문제구나. 아무리 직관이 뛰어나도 이건 체계적인 증명 과정이 필요할 거야. 페르마의 두 제곱수 정리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2차 상호법칙, 이데알 이론, 복소수 체계까지 동원해야 하는 고급 수론 문제였죠. 다른 학생들도 이번에는 신중했어요. 막시밀리아는 공책의 여러 정리들을 나열하기 시작했고 알레산드로는 복잡한 합동식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영은 또다시 그냥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아무리 그래도 수로는. 하지만 제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어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소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칠판을 써도 될까요? 이번에는 강의실 전체가 주목했어요. 다른 학생들까지 모든 시선이 소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소영은 칠판 앞에 서서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원을 하나 그렸어요. 페익스라는 건 결국 원점에서 거리핀 격자점을 찾는 거예요. 뭐라고? 격자점? 소영이 원 위에 점 몇 개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 사길 형태의 소수라면 가우스 정수환에서 이렇게 분해될 수 있어요. 소영이 칠판에 적기 시작한 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복잡한 이론적 배경 설명 없이 바로 핵심으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바에서 어합을 구하려면 소영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연분수 전개, 유클리드 호재법의 확장. 저도 대학원에서 배운 고급 개념들이 물 흐르듯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알고리즘으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소영이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무의식적으로 일어선 거였습니다. 완벽했어요. 증명도 완벽하고 알고리즘도 완벽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소영은 3분 만에 정리해낸 거였어요. 이건 어떻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우스 정수는 예전에 재미있어서 공부해봤어요. 격자점 문제랑 연결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재미있어서? 가우스 정수를 재미있어서 공부한다고? 그 순간 베르너 교수님이 독일어로 뭔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독일어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Unenglish, 불가능해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학생들의 표정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놀라는 표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경외감. 아니면 두려움? 소영, 혹시 이런 문제들을 미리 준비해온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요. 문제 목록도 모르고 왔어요. 그냥 패턴이 보이네요. 패턴이 보인다. 어떤 패턴 말인가요? 수학 문제들은 결국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하학도, 수론도, 해석학도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소영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제가 수학을 20년 넘게 연구하면서 최근에서야 깨닫기 시작한 통찰이었거든요. 수학의 각 분야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면 복잡한 문제도 간단해진다는 것. 세 번째 문제도 궁금해요. 소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치 어려운 퍼즐 게임을 즐기는 아이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영에게 수학은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놀이였어요. 공부가 아니라 탐험이었고, 암기가 아니라 발견이었어요. 제가 평생 추구해왔던 그 경지를 소영은 이미 자연스럽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강의실의 정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다른 학생들도 모두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수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의문은 세 번째 문제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직접 출제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석학과 위상수학을 결합한 문제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최근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R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R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자. B000 모든 단위구 표면의 점에서 F의 값이 양수. 틀린 원점에서 미분 가능하고 F00. 이때 F 원점 근방에서 갖는 임계점의 개수와 그 안정성을 분석하시오. 이 문제를 적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걸릴 거야. 이건 정말 최신 연구 수준의 문제니까. 몰스 이론 몰스 디어리과 임계점 이론을 알아야 하고 위상수학적 직관까지 필요한 문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구 중인 문제였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이번에는 아예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막시밀리안도 고개를 저었고 알레산드로는 공책을 덮어버렸어요. 그래. 이번에는 소영도. 하지만 소영은 또 다시 문제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났어요. 강의실에는 연필 소리만 들렸고 모든 시선이 소영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났을 때 소영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좀 어렵네요. 소영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처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그래. 역시 이 문제는.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칠판 앞에 서서 깊게 숨을 쉬더니 갑자기 3차원 공간을 손으로 그려내기 시작했어요. 원점 주변에 이런 함수가 있다면 소영의 손이 공중에서 복잡한 곡면을 그렸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수학적 구조를 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점은 샤도우 포인트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주변에 소영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나 계산 없이 순전히 기하학적 직관만으로 임계점들의 위치와 성질을 파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임계점은 최소 6개,
그중 4개는 불안정하고 2개는 준안정 상태예요. 뭐라고? 저는 급히 제 연구 노트를 뒤졌어요. 6개월 전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복잡한 계산을 통해 추측하고 있던 결과가 그대로 칠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함수의 모양이 보여요. 마치 언덕과 골짜기가 있는 지형 같아요. 조건들이 주어지면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할 수 있거든요. 상상할 수 있다고? 소영이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위상수학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는 안정해야 해요. 작은 변화에도 본질적인 성질은 유지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영이 방금 말한 것은 제가 6개월 동안 연구해도 확신하지 못했던 핵심 통찰이었어요. 그리고 그 통찰이 맞다면 제 연구의 다음 단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소영, 혹시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냥 고등학생이에요. 수학이 재미있어서 이것저것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재미있어서? 점심시간이 되어 평가 회의를 하러 회의실로 모였을 때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마르탱,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베르너 교수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모르겠다는 거죠? 저 아이가 수학을 배운 건지, 아니면 수학이 그 아이 안에 있었던 건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교수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30년 넘게 수학을 해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수학을 배운 게 아니라 수학을 외운 거였다는 걸.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평생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공리에서 시작해서 정리를 증명하고 복잡한 계산을 익히고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 것. 그게 수학 교육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소영을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소영에게 수학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숨쉬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교수님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후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미 자신들의 풀이 과정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체계적인 증명을 보여줬고 알레산드로는 창의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모두 훌륭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제 관심은 온통 소영에게만 쏠려 있었어요. 과연 소영은 자신의 풀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 신비로운 직관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할까? 소영,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제가 부른 순간 소영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여전히 작고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소영이 칠판 앞에 서서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시 비면체를 보면서 처음에 든 생각은 이게 하나의 완성된 우주 같다는 거였어요. 우주, 각면이 하나의 세계고 그 세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심점들을 이으면 또 다른 우주가 나타나는 거죠. 소영이 손으로 공간을 그려가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수학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학이란 게 그냥 숫자들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별자리처럼요. 별자리처럼?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점들이에요. 하지만 오래 보면 선이 보이고, 모양이 보이고, 이야기가 보이잖아요. 수학도 똑같아요. 소영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수학에 대한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접근했나요? 베르너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소수들이 가진 숨겨진 패턴을 찾는 거였어요. 2차원 평면에서 원과 격자점의 관계로 보니까 갑자기 명확해졌어요. 소영이 다시 칠판에 그림을 그렸어요. 복수 평면 위의 격자점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가우스 정수라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는데 실제로는 평면 위의 점들일 뿐이었어요. 복잡한 이론도 결국은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소영이 수학을 보는 방식은 제가 30년 넘게 추구해왔던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도 처음 수학을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공식을 외우기 전에
먼저 아름다움을 느꼈죠. 숫자들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에 감탄했고, 기하학적 도형의 완벽함에 경외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감정을 잃어버렸어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논리적 증명에만 매달리면서, 정확한 계산에만 집중하면서, 세 번째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소영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함수를 3차원 풍경으로 상상해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3차원 풍경이라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산과 골짜기가 있는 지형이요. 함수값이 높은 곳은 산봉우리고 낮은 곳은 골짜기예요. 조건들을 보면서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을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소영이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수학을 완전히 체화하고 있었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학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요? 소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그럴 때가 가장 재미있어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어려울 때가 가장 재미있다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평생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답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죠. 하지만 소영에게 어려움은 기쁨의 원천이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에게 수학을 배울 때와 혼자 수학을 할 때, 어떤 게 더 좋아요? 소영이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둘 다 좋아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더 많은 걸 발견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어요. 정해진 공식, 정해진 방법, 정해진 순서. 하지만 소영은 그 모든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수학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질의응답이 끝나고 소영이 자리로 돌아갈 때, 저는 처음으로 한 학생에게서 배운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50대 중반의 교수가 17세 고등학생에게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심사의 마지막 단계가 왔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최종 평가를 논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상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이번 캠프의 최우수상은 제임스 교수님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교수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마르탱 르브론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수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교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을 받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평생 유럽 수학 교육의 우수성을 믿어왔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 논리적 사고, 엄밀한 증명. 이것들이 수학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학생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학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 숫자들이 서로 대화한다는 것, 어려움이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소영, 당신이 보여준 수학은 제가 평생 꿈꿔왔던 수학이었어요.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보는 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에게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수학자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그때 베르너 교수님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중하게,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박수였어요. 제임스 교수님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 교수님, 스페인에서 온 카를로스 교수님, 한 명씩 모든 교수님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일어났습니다. 막시밀리안이 먼저 일어나더니 알레산드로가, 해리가, 모든 학생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소영도 일어났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 박수는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소영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박수는 우리가 오늘 함께 목격한 것에 대한 경애였습니다. 수학의 진정한 모습을 본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박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수한 표정을 보니 더욱 감동이 밀려왔어요. 박수가 끝나고 정적이 흘렀을 때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수학이 재미있어서 한 것뿐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수학은 재미있는 것이어야 해요. 어려운 것, 복잡한 것,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소영.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수학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심사위원 회의에서 모든 교수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어요. 최우수상은 당연히 소영이었죠. 하지만 진짜 상을 받은 건 우리였습니다. 소영에게서 잃어버린 수학의 순수함을 되찾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말처럼 그냥 점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로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 제 강의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 달 후 파리로 돌아온 저는 새학기 첫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는 거였죠. 교과서도, 노트도, 심지어 공식집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수학을 시작합니다. 가르치는 수학이 아니라 느끼는 수학을 말이에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교수님, 교과서는 안 가져오셨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오늘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게 있거든요. 저는 칠판에 간단한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원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원은 어떻게 보이나요?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원이요. 혹시 다른 건 안 보이나요? 예를 들어 지구의 적도라든지 연못에 떨어진 물방울이 만든 파문이라든지 아니면 완벽한 조화의 상징이라든지.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한테는 마치 무한대를 담은 그릇 같아 보여요.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흥미진진해졌어요. 수학은 보는 거예요. 계산하기 전에 먼저 보는 거고, 증명하기 전에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 수업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식을 외우는 대신 패턴을 찾게 했고, 정답을 맞히는 대신 질문을 던지게 했어요. 복잡한 계산보다는 수학적 직관을 기르는 데 집중했죠. 처음에는 학생들이 당황했어요. 시험은 어떻게 치냐고, 성적은 어떻게 매기냐고 물어봤죠. 시험도 다르게 할 거예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학적 상상력을 평가하는 문제로요. 몇 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파이는 무리수인가요? 가 아니라 파이는 어떤 꿈을 꿀까요? 같은 질문들을 말이에요. 어떤 학생은 함수가 만약 살아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황당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진지하게 답해줬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함수 x를 생각해보면 아마 항상 위로 향하는 희망적인 성격일 것 같아요. 반면에 x는 조금 우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답을 못 찾아도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30년 넘게 수학을 해오면서 언젠가부터 잃어버렸던 그 설렘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매일 아침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어떤 놀라운 관점을 보여줄지, 어떤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할지. 어느 날,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수학이 친구 같아요.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같이 놀 수 있는 친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영이 생각났어요. 소영에게 수학은 처음부터 친구였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해 크리스마스, 저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왔어요. 발신자는 김소영이었습니다. 마르텐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지난 수학 캠프에서 만났던 소영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교수님처럼 언젠가 수학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은 그날 이후로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셨나요? 작은 호기심으로 물어봅니다. 김소영 올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소영에게.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50대 중반의 교수가 말이에요. 당신이 그날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었어요. 수학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배움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었으며, 무엇보다 겸손함이었어요. 언젠가 당신이 수학을 가르치게 된다면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선생님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소영. 당신에게서 배운 것을 평생 잊지 않겠어요. 마르탱 르브론.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겨울하늘에 별들이 떠 있었어요. 소영이 말했던 것처럼 각각의 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 학생이 아닌 하나의 나라에게 배운 날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교육을 바라보는지, 학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생각해요. 오늘은 학생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진정한 교육이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 소영처럼 순수한 호기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움은 나이도, 국경도, 편견도 뛰어넘으니까요.